자, 2학년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고 있네요. 집에서 여러분들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 기간도 이제 다가왔으니까요. 자, 오늘은요 농업 생산력의 발전, 그러니까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을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어느 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냐면요. 송나라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요. 송나라 때의 농업 생산력의 그러한 발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관계시설, 수리관계시설이라는 것은 논과 밭에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들을 우리가 수리관계시설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2법이라고 하는 것은 퇴비를 주면서 퇴비를 줘서 농업 생산력을 작물을 더욱더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확량을 늘리게 하는 그러한 12법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품종, 벼의 품종, 또 농사짓는데 사용하는 농기구 이런 것들이 개량되어지면서요. 논농사 부분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던 시대가 바로 송나라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송나라 때는요. 양쯔강 하류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간이 이루어지는 시대도 바로 이 송나라 때고요. 그래서 이 양쯔강 하류 지역이 송나라 때가 되면 쌀 생산의 중심지로서 크게 성장하는 시대도 바로 이 송나라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송나라 때는요, 자,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큰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무슨 시대다? 농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좀 봐두셔야 될 것 같네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송나라 때는 농업에서 큰 획기적인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농업의 혁명을 가져온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특히 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 큰 농업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서 결국은 강남의 경제가 화북을 능가할 정도로 이때 농업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기는 시대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송나라 이전에 접습지, 황무지로 버려져 있던 그러한 땅들에 이때 이제 농경지로 개간하는데요. 이때 자, 특히 이 저습지 지역 있잖아요. 여기 물이 갇혀 있는, 그래서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저습지 지역, 이런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거기에 있는 물을 뽑아내고 그 지역에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러한 땅들을 우리가 우전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 저습지를 개간한 토지를 우리가 우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농경지들이 개간되어졌고 그 개간한 땅을 우리가 우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우전을 만들 때 저습지, 물이 갇혀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관계용 수차라고 하는 그런 농기구가 있는데요. 그 농기구를 우리가 용골차라고 부릅니다. 용골차라고 하는 농기구도 이때 사용이 되어졌고요. 이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때 벼의 품종이었는데요. 벼의 품종이 이때 개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급됐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됐던 벼의 품종이 바로 참파벼라고 하는 벼의 품종이 보급되어졌습니다. 자, 참파벼라는 것은 조생종이거든요. 조생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육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이때 수확하기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이 벼농사를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2번에 걸친 참파벼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벼의 수확량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겁니까? 2배 이상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때 새로운 벼의 품종이었던 참파벼가 보급되어지면서 이 강남 지역에 이기작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가장 큰
묘소가 바로 우전이라고 하는 이 개간한 땅들이 넓어지고요. 거기에 이 용골차라고 하는 농기구도 개량되어지고요. 거기에 무엇보다도 또 이때 조생종벼가 참파벼라는 벼가 보급되어지면서 1년에 2번에 걸친 벼농사가 행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면서 마침내 농업 부분에서 엄청난 큰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시대, 바로 송나라 시대입니다. 좀 봐두시고요. 이외에 송나라 시대 때 고려, 조선,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저습지들이 개간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는요, 이 몽골 침략기 때, 이때 몽골 침략기 때 우리가 수도를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강화도로 옮겨갔죠.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로 이때 천도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자 본격적으로 이 몽골 침략기 때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 강화도 간척 사업이 일어나게 되는 시대도 바로 이때다라는 것 좀 봐두실게요. 강화도 간척 사업. 그러니까 자 바다를 메꿔서 이때 육지를 만드는 이러한 간척 사업이 일어났던 시대, 최초로 우리나라에 간척 사업이 일어났던 시대도 강화도 간척 사업이 본격화되어졌다라는 거 요거 좀 봐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때 자 보다 더 발달된 농업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서 농업 관련 서적들이 이때 많이 제작되어졌는데요. 송나라 때 제작된 대표적인 농업 관련 서적은요, 농서입니다. 농서라고 부르는 그러한 농업 관련 서적이 제작되어졌고요. 원나라 때는 이때 농상집요라고 하는 농업 관련 서적이 제작되어졌고, 이때 자 이 농상집요는요 고려 또 일본에 소개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원나라 때 제작되어졌던 농상집요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때 고려 때 도입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농업 관련 서적은 우리나라와 농업 환경 그리고 또 기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때가 되면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 기후와 우리나라 토양과 이런 것들에 맞는 그러한 농업 관련 서적이 제작되어졌는데요. 그 농업 관련 서적이, 농법을 소개했던 서적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농업 관련 서적이 우리나라에서 보급되어졌고요. 이 농사직설이 가장 대표적인 농업 관련 서적이고요. 그 외에도 금양잡록이라고 하는 그런 농업 관련 서적도 보급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했다. 맞는 농법을 소개했던, 요거 우리 한국사 시간에도 공부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겼다. 특히 자 송나라 때 여러분들 좀 유념해 보셔야 되는 거 뭐냐면요, 요 농업혁명을 가져왔다. 송나라 때 획기적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 부분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이 저습지를 이때 개간했던 우전이라는 것들이 개간되어지면서 농경지가 확장됐고, 또 용골차 같은, 또 벼농사 때 이양 모내기 할 때 사용하는 또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악마 같은 그러한 농기구들이 개량되어졌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는 조생종벼인 참파벼가 보급되어지면서 벼의 이기작, 이모작 아닙니다. 이기작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서 농업 부분에서 엄청난 큰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고, 그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우리가 농업혁명이라는 말로서 표현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되면요, 이때 송나라 때가 되면요 소농 경영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때 이 농업의 형태를, 이러한 농업의 형태를 우리가 지주, 전호, 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요? 지주라고 얘기하고요. 지주에게부터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뭐 소작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을 전호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주와 전호로 구성된 농업 경영 방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지주전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호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작농이라고 여러분들의 개념을 지으셔도 별 관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소유한 지주와 이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전호로 구성된 이러한 농업 경영의 방식을 우리가 지주전호제라고 얘기하고요. 자, 소농 경영이라고 한다는 것은 5인 정도의 가족의 2, 3인 정도의 노동력을 가진 그러한 농가 중심의 농업 경영을 우리가 소농 경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소농 경영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대도 송나라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송나라 때를 보면요, 강남 지역에 전호들이 성장하게 되고, 자, 신분이 양민의 신분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농업 경영을 하고 있고요. 일정의 수확량의 일정 양은 지주에게 소작료로 납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호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지주 전호제가 발달하는데 특히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요때 강남 지역의 요 지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쵸? 우전 개발했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강남 지역에, 우전을 개발했던 그러한, 본격적인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지주라고 강남의 지주이고요. 송나라때 지주이고, 이런 지주들을 이때, 토지를, 더 넓은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그러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응시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응시하게 되어졌던 거고, 이 과거에 합격하면 이 송나라 때의 문인 뭐라고요? 사대부로 성장하는 계층들이 바로 누구냐면 강남의 지주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때 강남 지역의 개간을 이끌었던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지주들이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시험 공부를 하고 거기에 합격해서 뭐로 성장해가는 사대부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계층들이 송나라 때의 지주 계층들이다라는 것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고려나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소종문이 자기 토지를 경작하거나 아주 조그마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서 자영을 하는 자영농들이 있거나 아니면 지주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그런 소작농들이 대부분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일본의 헤이안 시대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나라 시대를 지나서 헤이안 시대 때가 되면 이때 당시에 장원 공영제라는 그러한 제도가 생기는데요. 이 장원 공영제라는 것은 뭐냐면 장원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요. 반면에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땅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원이라고 얘기하는 사유지와 또 공영이라고 하는 공유지, 국가 소유의 땅 둘로 갈라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장원 공영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유지들을 우리가 장원이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왕이 가지고 있던 국가, 천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땅, 공유지를 우리가 공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땅에서 여기에 유력 농민층이라고 하는 무슨 계층들이 묘슈라고 하는 계층들이 이때 어떤 계층이냐면요. 유력 농민층, 힘을 가진 농민층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유력 농민층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때 이 땅을 장원이나 공영이나 이런 땅들을 이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겠잖아요. 귀족들이 직접 농사 짓거나 국가가 직접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이러한 땅들을 소작농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려주겠잖아요. 그러면 이 소작농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겠잖아요. 이 세금을 걷어서 귀족이거나 국가에게 납부했던, 바쳤던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묘슈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묘슈를 우리가 유력, 힘을 가진 그리고 농민들 중에서는 힘이 있는 그러한 유력 농민층이다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는 이를 묘슈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소농으로부터 조세를 거두는 역할을 했던 유력 농민층들을 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마쿠라 무로마치 막부 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장원들, 사유지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해체되어졌고 자립적인 소농 경념들이 점차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주전호제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원공영제라는 구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장원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요?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유지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반면에 천황, 일본 조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공영이다라고 얘기했고 이러한 땅들은 소농들에게 소작을 주었고 이 소작농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누구였고요? 묘슈들이었다. 유럽 농민청계였던 이 묘슈들이 뭐 했다고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에 뭐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벼 재배지 뭐 쭉 표시되어 있는데 이 강남 지역이죠.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벼의 재배가 보다 더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시대가 바로 언제였다고요? 바로 송나라 때였다. 그래서 우리가 송나라 때를 농업혁명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잠깐 보시고요. 다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페이지로 가버렸네요. 다음에 상공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업의 발전, 송나라 때 상공업의 발전 보겠습니다. 송나라 때 되면요, 강남 지역에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 중에서 특히 뭐요? 논농사 부분에서 엄청나게 농업 기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난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강남 지역에 생산됐던 그러한 쌀들을 상품화해서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러한 쌀 상품화가 본격화 이루어지고요. 이 쌀 이외에도 상품 작물들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그러한 상품 작물들이 또 재배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상업이 보다 본격화되어지면서 대상인들이 또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요? 카이펑과 항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비도시로서 크게 성장했다. 자, 이 카이펑은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카이펑에서부터 항저우로 수도를 옮겨가면서 마침내 무슨 시대가요? 무슨 시대가요? 남송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진족에게 쫓겨서 마침내 정강의 변을 당하면서 마침내 카이펑에서 항저우로 수도를 옮겨가면서 이 송나라 때에 자, 북송의 중심지가 카이펑이었고요. 반면에 남송의 수도가 바로 항저우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두 도시 바로 항저우와 카이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농촌 지역에서도 작은 그러한 농촌 시장을 우리가 초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시는 농촌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촌 시장들도 농촌에서도 시장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 송나라 때가 되면서 석탄 사용이 본격화되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석탄 사용이 본격화되어지면서 보다 더 강한 열을 발생할 수 있게 되어지면서 이 석탄 사용이 본격화되어지면서 이제 철을 녹이면 대대적으로 녹이는 제철 산업 또 도자기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발달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송나라 때 석탄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분야가 바로 제철 분야와 도자기 분야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고 특히 이 송나라 때 도자기의 중심지는 바로 징더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명 이름이요. 징더전이라는 곳이 중국 송나라 때의 도자기 생산의 중심지였던 그러한 곳이다라는 걸 좀 봐놓으시고요. 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동업조합인 행과 또 수공업자들의 동업조합인 작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하는 시대도 바로 송나라 때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나라 때가 되어지면서 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화폐의 사용이 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이 송나라 때는 드디어 이제 지폐가 송나라 때 지폐가 사용되어지는데 그 송나라 때 사용했던 지폐를 우리가 교자, 회자라고 부르는 그런 송나라 지폐가 사용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화폐 외에도 자, 이때 동전도 사용했겠죠.
이 송나라 때 사용했던 많은 동전이 또 일본으로 또 수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송나라의 동전을 또 수입하는 그런 것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얘기고요. 이때 당시에 북송시대에 카이펑의 인구가 100만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의 도시들이 엄청 많지만 이 당시에 도시의 인구가 100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카이펑이라는 그러한 도시의 인구가 수도 카이펑의 인구가 100만이 넘는 그러한 도시로 크게 번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한 점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청명상하도라는 그러한 그림이 지금 전해지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북송의 수도인 카이펑이 얼만큼 상업이 번창했고 거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되어지면서 큰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송나라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 청명상하도라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또한 이 국내에서의 상업뿐만 아니라 또 해외와 또 해상 무역 이런 무역들, 대외 무역 이런 무역들이 또 발전하기도 되면서 또 여전히 또 무슨 시박사, 그쵸? 해외 무역을 관장했던 이러한 시박사라는 기구도 송나라 때 여전히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보시고 있는 그런 그림이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북적북적거리는 카이펑의 그러한 상업이 발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입니다. 가끔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그림이니까 여러분들 좀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